2007년 11월 3일 지친 편의점 직원 콜린 머스는 금요일 밤에 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 로안 포드와 즐거운 주말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스러운 딸은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문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이 엄습했고 집 안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 데이비드 스피어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를 달래며 그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냐고 묻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콜린은 공급장치에 침수되었습니다. 딸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가 언제 집을 나섰는지 몰랐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바뀌었고 어머니는 미친 듯이 동네의 모든 집을 방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걱정은 그녀의 인내심보다 커졌고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 뉴턴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전화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한밤중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새아버지가 말했듯이 왜 그녀는 친구 집에 없었을까요? 로안 다미아 포드는 1998년 4월 11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요크 스텔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미주리주 스텔라에 있는 스텔라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스트 뉴턴 학군 트라이웨이 캠퍼스 스텔라 침례교회, 그녀는 그곳에서 트라이웨이 초등학교를 다녔고 스텔라 침례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파란색 자전거를 타거나 집 근처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콜린 문스는 2007년 11월 3일 오전 9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안을 새아버지인 데이비드 스피어스에게 맡겼는데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중에 아내에게 2007년 11월 2일 전날 밤 친구들과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뉴턴 카운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로안이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 크리스 콜린스와 네이선 모렌 크리스 콜링스 네이선 마하란이 전날 밤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술을 사서 집에서 당구를 치고 나서 세 사람이 일하는 농장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중에 크리스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네이선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는 또한 데이비드를 설득하여 함께 갔고 그들은 크리스의 이동식 주택으로 차를 몰고 가서 도중에 산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당시 미주리주에서 불법이었고 2022년까지 합법화되지 않았던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잡히고 싶지 않아서 8번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네이선과 함께 뒷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이선이 그를 내려주고 자정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안이 친구 집에 가서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로안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그렇게 늦은 밤에 집 밖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실종된 아이의 새아버지는 경찰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인 크리스와 네이선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데이비드와 콜린의 가족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2007년 10월에 부모님이 소유한 농장 근처에 주차된 트레일러로 이사하기 전에 이전 여름과 가을 동안 그들의 지하실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안의 실종 소식에 놀랐고 전날 밤부터 데이비드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경찰은 그가 걱정하고 협조적이며 예의 바르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나중에 로안의 집에 가서 콜린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흔적이 없는 이틀이 지났고 알려진 주간 측면 때문에 FBI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2007년 11월 5일 크리스는 뉴턴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서 다시 신문을 받았고 그의 권리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신문에 협조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던 중 크리스는 오랜 가족 친구이자 그의 친구인 클린턴 클라크 보안관을 만났는데 그는 정기 순찰의 일환으로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클라크 보안관은 17년 넘게 크리스를 알고 있었고
그의 양부모의 좋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보안관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로완의 실종도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에 협조하는 증인이 실종된 소녀에 대한 숨겨진 정보를 털어놓을 때가 된 것일까요? FBI는 콜린의 집에 다시 한번 가서 그녀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을 따로 신문했습니다. 크리스는 협조했고 또한 도청장치를 착용하고 데이비드에게 실종된 딸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그 후 크리스는 그들에게 인근 스텔라 침례교 근처 숲에 있는 스텔라의 여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트 뉴턴 학교. 다음날 2007년 11월 6일 경찰은 크리스가 언급한 모든 장소를 통해 데이비드를 데려갔고 실종된 소녀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크리스는 클라크 보안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FBI에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그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크리스와의 대화를 FBI에 전달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FBI는 클라크에게 납치 사건의 잠재적 증인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가 전체 사건의 핵심이며 로완의 계부에 대한 유죄 증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크리스는 2007년 11월 7일 뉴턴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소환되어 DNA 샘플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FBI는 이번에 로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크리스가 눈에 띄게 더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접근하자 크리스는 로완의 실종 사건에서 그를 비난하는 접근 방식을 시도하면 협조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절한 크리스는 클라크에게 신문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그의 좌절감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당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도움이 될 것이며 로완을 더 빨리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크리스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서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클라크의 오두막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안관에게 자신이 로완을 정말 사랑하며 그녀를 해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하기 전에 누군가가 클라크의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 후 크리스는 즉시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크리스가 전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이 맞았을까요? 클라크는 FBI에 전화를 걸어 크리스와의 대화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사건의 목격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누설하려던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크리스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FBI에 하루 동안 물러서서 크리스를 추적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보안관은 FBI에 가능한 한 빨리 로완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리스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 8일 FBI는 클라크의 지시대로 크리스와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역사회와 당국이 힘든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로완의 시신이 폭스 동굴이라는 20피트 깊이의 싱크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그 위치는 그녀의 집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옷을 입지 않고 양말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된 상태로 구멍에서 발견되었으며 여러 개의 작은 상처와 멍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로완의 시신에는 앞뒤로 열상이 있었는데 이는 성폭행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교살이었으며 목에는 끈으로 묶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깊은 싱크홀에 떨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클라크는 텔레비전을 통해 시신 발견 소식을 접했고 경찰서에서 크리스가 들러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안관은 크리스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크리스는 FBI가 회색 미니밴을 타고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클라크는 그에게 자신을 미행하는 감시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오랫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추적자들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크는 그에게 경찰서로 와서 자신을 만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크리스는 이제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그에게 24시간 내내 보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뭔가 알고 있다면 지금이 이야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권리를 읽어주었고 이로 인해 크리스는 울었습니다. 이를 본 클라크는 그에게 데이비드 스피어스가 로안의 실종에 연루된 것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끝내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를 놀라게 했고 그는 경찰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겠지만 경찰서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클라크에게 먼시 다리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는 보안관에게 손을 내밀고 수갑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클라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는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 때문에 당신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반복해왔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와 네이선이 그의 트레일러를 떠났을 때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뒷길로 가는 동안 크리스는 집까지 가장 짧은 길인 8번주 고속도로를 타면 데이비드의 집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로안의 방에 들어가 잠든 그녀를 안아 자신의 픽업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든 채로 그녀를 다시 자신의 트레일러로 데려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는 로안을 자신의 침대에 눕혔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안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동안 그녀가 고통 때문에 깨어났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녀를 두 팔로 꽉 잡고 트레일러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달빛이 너무 밝아서 로안은 돌아서 그의 얼굴을 보고 즉시 그녀를 폭행한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는 공황 상태에 빠져 닭장 밧줄을 사용하여 로안의 목에 감고 세게 당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시신을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싣고 그녀를 처리할 장소를 생각하며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클라크에게 처음에는 먼시 다리에서 시신을 던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면 시체가 매우 빨리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숲속 여러 곳을 생각했습니다. 폭스 동굴이 떠오르자 그는 시체를 안에 버리고 나무 가지와 잔해로 싱크홀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자 그는 매트리스와 옷에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로안의 옷과 살인에 사용한 밧줄을 주워서 나무 난로에 넣고 태웠다. 그러나 그는 매트리스도 똑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부지에 있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 매트리스를 55갤런짜리 드럼통 안에 넣고 그 안에서 태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클라크에게 자백을 끝내고 이제 경찰에 같은 이야기를 전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휘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스는 차에서 내릴 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건이 보고된 뉴턴 카운티와 로안의 시신이 발견된 베리 카운티, 그리고 FBI가 크리스의 진술을 듣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으며 그날 오후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사건의 길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찾고 있던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든 것의 배우라고 생각했던 데이비드 스피어스는 결국 술에 취한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경찰이 다음에 발견한 것은 그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백 후 다시 한번 크리스의 재산을 수색하여 오래된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꼬인 끈에 불에 탄 잔해가 있는 54갤런 드럼통을 찾았습니다. 로안의 것과 일치하는 몇 가닥의 밝은 갈색 머리카락도 크리스의 침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그들의 남자를 찾았고 이전의 주요 용의자이자 소녀의 계부인 데이비드에게 알리기 위해 향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배신에 무너지거나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자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그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의 트레일러에서 크리스의 행동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서 싸우는 대신 데이비드는 폭행에 가담했고 나중에 시신 처리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목적으로 새벽 1시 30분경 어머니의 트럭을 가져갔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데이비드가 폭행, 살인 또는 시체 유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 범죄를 자백하는 2명의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사들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크리스 콜링스는 베리 카운티 준법원에서 빅터 헤드 판사 앞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강간 및 로완 다미아 포드의 법정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데이비드도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크리스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로완의 엄마인 콜린은 당시 슬픔에 잠겨 그가 기소된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크리스는 2008년 1월 22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자신의 재산, 픽업 트럭 및 비디오 테이프 자백에서 얻은 모든 증거를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또한 데이비드를 지목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트럭에서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 의견이 내부에서 로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2014년 8월 19일 만장일치로 그의 사형 선고를 유지했으며 유죄 판결에서 뒤집을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크리스가 항상 클라크 보안관에게 먼저 연락했고 원할 때마다 그들을 만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자백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의 2번째 항소도 실패했고 판사들은 2018년 3월 6일 사형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크리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2024, Chris is still alive. Public defenders say Collins' conversations with a police officer he knew, pictures of Rowan Ford's lifeless body used as evidence, and physical evidence not relevant to the case caused jurors to make an emotional rather than a legal decision. 그러나 그가 여전히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지만 로완의 계부 데이비드 스피어스의 선고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베리 카운티 준법원 검사인 조니 콕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주는 실제로 로완 포드를 목 졸라 죽인 사람에 대한 불일치 이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주는 2버전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해야 하지만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또한 DNA와 같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배심원단에게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는 또한 데이비드의 자백을 계속 진행하면 크리스의 유죄 판결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허위 자백으로 배심원단의 수사를 오도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0년 심리에서 데이비드는 아동학대와 기소방해 혐의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다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완의 장례식은 2007년 11월 14일 복음 등대 교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텔라에 있는 마케도니아 묘지에서 화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하트 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천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와 데이비드의 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백이 사실로 간주되었다면 2사람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진술을 사용하면 크리스도 석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는 로완을 폭행하고 살해했을 당시 32세였으며 키는 6피트 8인치, 몸무게는 284파운드였습니다. 그 운명의 밤, 어린 소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살인자가 그녀의 집에 살았던 동안 그녀는 그를 애정을 담아 크리스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든 것을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슬프게도 그녀의 삶은 악랄하게 끝났지만 그녀의 살인자들은 계속 살아갑니다.